안녕하세요. 자, 우리 경제학 이번 시간부터 거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경제학에. 거시는 말 그대로 클거자, 볼시자죠. 눈을 크게 뜨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미시는 눈을 작게 뜨고 이렇게 이제 노려보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시는 눈을 크게 뜨고 해야 공부가 잘 됩니다. 네. 자, 우리 책에 이제 8장부터 이제 거시가 들어가는데, 8장이 이제 거시경제학의 기초 해가지고 1절은 이제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 이건데,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 이거보다도 거시경제학은 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부는 어떻게 된다, 시험에 무엇이 출제가 된다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1절이. 이제 거시는 우리 미시보다 방향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경제학 책을 보면요, 미시경제학 책은 저자들마다 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한데, 거시경제학 파트는 저자들마다 굉장히 그 편제라든지 이 집필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는요, 이 체계를 더 잘 잡아야 돼요. 미시보다, 물론 미시경제학도 체계가 딱 완벽하게 잡혀야 되지만 거시는 더 합니다. 이 거시는 체계를 안 잡으면, 집을 안 지으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수업용으로 시험 공부하기가 미시보다 거시가 더 쉽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더 적고 분량도 더 적고 더 쉬운데, 거시를 더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아요. 왜냐? 그건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체계를 안 잡으면 거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체계만 더 딱 잡혀버리면 미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나 내용 등이 미시보다 깊게 출제가 잘 안 되거든요. 깊게 안 냅니다. 미시는, 거시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업용으로는 거시가 더 쉽다. 체계만 다 잡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시를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되기 위해서 이제 1절에 우리 거시경제학이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2절은 이제 2절에서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주인공인 주인공 변수가 뭐냐? 국민소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철저히 보는 게 2절입니다. 예.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것은 이제 2절부터가 시작되는데, 이제 1절은 거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뭐를 공부해야 될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8장의 1절,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제 전체 개념을 다룹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별 기업, 개별 소비자 행동 이런 걸 안 다루고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체를 다루는 게 일단 거시다. 그래서 주로 연구되는 변수는, 거시경제학에서 연구 대상 변수는 집계 변수입니다. 총계 변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국 개념의 변수다 이 말입니다. 한 개별 기업, 개별 소비자 변수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의 변수. 이런 게. 이 약자 씁니다만 책에 다 이제 원어되어 있으니까요. Y. 이 Y가 이제 약자인데 국민소득의 약자입니다. 보통 Y라고 합니다. 약자는 우리가 이제 편리할 때로 쓰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 여기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인트레스트 약자입니다. 처음부터 용어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약자 쓸 거니까요, 약자 이제 알아두세요. 인트레스트 약자인데 이자율입니다. 그럼 이자율은 또 뭐냐? 이자율이 뭐죠? 시장 이자율? 이거 우리 그 시중에 각종 금리들 있잖아요. 예금금리, 대출금리, CD금리, 뭐 채권금리 이런 거. 시중에 있는 각종 금리들의 가중치 평균입니다. 그게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요 P가 물가입니다. 물가도 우리나라 전국의 주요 상품들의 가격의 가중치 평균입니다. 물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각종 주요 상품들의 가격의 가중치 평균, 이게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용, 실업, 레이버의 약자인데, 고용 반대는 실업, 고용이 얼마 됐나, 완전 고용이 됐나, 실업이 발생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마니테리얼, M이 마니테리, 이제 거시경제학의 M이
통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화폐량, 통화량. 우리 미시에서는 M이 이제 소득으로 약자를 썼는데 거시에서는 통화량을 지칭합니다. 자, 요 5개 변수가 주로 이제 14장까지 우리 책의 편제까지 보면 14장까지는 주로 요 5개 변수를 다룹니다. 5개 변수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제 동태거시라 해가지고 동태거시 경제학 해가지고 경기변동론, 경제성장론 이렇게 다룹니다. 경기변동, 호불항. 자본주의가 왜 호황불황을 거듭하는가? 그 다음에 경제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15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16장에 국제경제학이 나와요.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경제거래. 미국을 지칭한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출입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환율 문제, 국제수지, 환율 익스체인지 등등등 이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16장은 국제경제학이 마지막 다루고요. 15장은 동태거시라 경기변동, 경제성장 다룹니다. 그 다음 이제 8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주로 이 5개 변수를 다룹니다. 국민소득, 이자율, 물가, 고용, 실업, 통화량 뭐 이런 거 다룹니다. 그래서 거시에서 주로 연구되는 변수들이 요 9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고 여기 주인공은 당연히 국민소득입니다. 거시에서는 가장 주요 변수는 국민소득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조연 변수들이고 국민소득이 가장 중요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과제를 분석하는가 거시가,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시험에 출제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변수들이 첫째 과제는요, 이 변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 크기가 결정되는가. 자, 이 과제인데요. 여기서 국민소득이라는 게 어디에서는 뭐 참고고 어떻게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인가.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민소득의 크기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00조로 합시다. 500조라는 그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요인이 뭔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여러 개인데 그 여러 개들이 변화됐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만 하는 이 주인공만 하는 게 아니고 이자율도.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결정될까?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요인은 뭔가? 뭐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이자율이 올라가고, 뭐 금리라 생각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느냐이죠. 뭐 어떻게? 그다음 물가도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요인이 뭔가? 뭐가 움직이면 물가가 오르고 내리지? 물가가 올라가고 내리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1번 과제라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고용도, 통화량도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어떻게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인가. 이 주요인이죠. 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요인들을 알아내고 그 요인들이 움직였을 때 이 변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가 1번 과제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이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는가. 상호관계는 어떻는가. 국민소득하고 이자율의 관계, 국민소득과 물가의 관계, 국민소득과 고용의 관계, 국민소득과 통화량의 관계, 이런 관계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아닙니까? 그럼 한 변수 간의 관계가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렇게 8가지 나오죠. 그럼 8가지의 총 변수가 9개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 8, 9, 7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7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이자율 어떻게 되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물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고용은 어찌 되지? 국민소득 올라가면 통화량 어찌 되지?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또 이자율을 또 원인으로 해서 이자율 올라가면 국민소득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첫째, 원인을 뭐래다? 국민소득이 올라갔다는 가정합시다. 자, 국민소득이 올라갔다. 그럼 결과에 이자율 어떻게 되냐? 국민소득 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국민소득 올라가면 고용은 어떻게 되냐? 국민소득 올라가면 통화량 어떻게 될까? 땡땡땡땡.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환율 어찌 될까? 환율이 어찌 될까? 이러면 8가지 나오잖아요. 관계가 8가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원인을, 이자율을 이제 원인으로 잡아요. 이자율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결과, 이자율 올라가면은 국민소득이, 여기 이제 원인이에요. 이자율이 먼저 올라갔다. 그럼 국민소득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이자율 올라가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 이자율 올라가면 고용은 어떻게 될까? 이자율 올라가면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8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수를 따지면 이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가 전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요거 반 정도, 한 36가지 정도를 주로 다룹니다. 그게 36가지가 이제 앞으로 거시경제 강의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소득 올라가면 이자율 올라가죠. 뭐 소득 올라가면 물가 어떻게 되죠. 뭐 이자율 올라가면 물가는 어찌 되죠. 뭐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걸 잘, 그러니까 뭐 36가지 이거보다도 이런 앞으로 이제 무슨 요 변수간의 관계 있잖아요.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면 뭐가 오른다, 내린다. 이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주로 이제 교재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공부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보십시오. 이 국민소득이 원인이고 이자율이 결과일 때 이 관계, 원인, 뭐 선우. 국민소득이 먼저 올라갔을 때 이자율이 어찌 되느냐, 이 관계하고 이자율이 먼저 올라갔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선우 관계를 잘 따져야 뭐가 먼저 움직이고 결과가 뭐냐, 요게 앞뒤 관계, 요걸 잘 따져야 돼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국민소득이 먼저고 이자율이 결과라면 정비례 관계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자율이 먼저 원인이고 소득이 결과로 따질 때는 역관계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득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역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봤을 때 소득이 먼저 움직이고 이자율이 결과일 때 이제 비례관계를 해서 뒤집어 볼 때도 비례관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딱딱 잘라야 돼요. 원인 결과 두 변수 간에 이제 원인 결과, 먼저 움직인 게 뭐고 결과가 뭐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시경제학에 수요가 먼저, 자, 붕어빵 수요가 증가하면 붕어빵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결과이고 수요가 원인일 때는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먼저 올랐다. 그럼 수요량 어찌 돼요? 붕어빵 수요량 어찌 됩니까? 떨어지죠.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수요량이 어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또 역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거시도요. 거시는 이 변수과 관계를 더 따지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가 원인이고 결과가 뭐다, 이렇게 다 따져. 그래서 제가 이런 두 가지라 했잖아요. 이런 두 가지.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과제가 1번 과제하고 거의 뭐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요 1번 과제가요,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뭔가, 그 요인들이 움직이면 국민소득이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 이걸 공부하신다 했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관계를 관련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결정하는 이자율도 하나의 요인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크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요인들이 뭐냐, 이자율만 있는 게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요인들을 알고 그 요인들이 변화됐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되는가 감소되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1번 과제거든요. 그래서
1번 과제와 2번 과제는 떼내서 과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공부해지는 겁니다. 동시에. 네. 네. 그래서 요게 거시의 거의 거시경제학의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내용이. 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역길로 빠지지 마시고, 거시경제 공부하다가 혹시나 역길로 빠지거든요. 이거 왜 공부하지? 이 이론은 왜 나와있지? 이렇게 이제 의심스러우면 제 거시경제학 제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길을 다 잡아가기 바랍니다. 네. 거시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지, 이런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이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인데요. 세 번째 과제는 정책 과제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지막 과제가 거시경제학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은 무엇인가? 이건데요. 거시경제학의 마의 삼각형이라고 보면 토끼라 비유한 것은 동시에 잡기 힘들어서 그렇게 비유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잡힙니다. 현실에서는 잡기 힘든데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잡히는데, 거시경제학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목표가 뭐냐면은, 첫째는 완전고용 시켜야 됩니다. 실업 발생하면 안 돼요. 완전고용이 첫째 목표고, 둘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인플레 발생은 안 좋아요. 물가 안정. 세 번째는 이제 국제경제학에서는 국제수지 균형이 돼야 좋아요. 국제수지는 적자도 안 좋고 흑자도 안 좋습니다. 균형이 돼야 좋은데, 국제수지 균형, 요게 이제 거시경제학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경제만 따지면 여기 두 마리 토끼라고 합니다. 요 두 개,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여기 두 마리 토끼라는데, 두 마리 토끼 내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는데요.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책이 이론적으로는 딱 공식화처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3번 과제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간단해요. 요거는 결국은 거시의 주된 내용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 물론 이제 3번도 있지만 이건 간단해서 별 신경 쓸 건 안 되고요. 1, 2번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거시는 이런 거를 분석하는 학문이고, 시험에도 이런 거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거시도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거시는요, 이걸 공부를 하시되 항상 학파간으로 구분해서 공부해야 돼요.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학파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로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거시경제학은 여러분 공부할 때 거시경제학은 이 두 집안이죠.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두 집안의 100년 전쟁의 소설을 읽는다 생각해요. 어차피 뭐 소설을 읽는데 재밌을 거 아닙니까? 두 집안의 100년 전쟁이 지금까지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거시경제학은 두 집안의 전쟁으로 이게 이론이 발전되어 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시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 과제 전부 다입니다. 항상 고전학파 진영과 케인즈파 진영, 케인즈파 항상 비교하면서 1부터 100까지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효율적 방법이고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은 제일 청요하죠. 국민소득이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되지?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케인즈학파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자율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지? 고전학파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케인즈학파는 어디서 결정된다. 이렇게 항상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고전학파, 케인즈파 견해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허다합니다. 허다하니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로미오 줄리엣 아시죠? 두 학파의 두 집안의 싸움이죠. 그것도 거시도 마찬가지. 케인즈학파 진영과 고전학파 진영의 싸움 이론입니다. 전쟁 소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파간으로 이 모든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비교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때 누가 항상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항상 옳고 그러면은 우리 두 학파 중에 옳은 학파만 공부하면 되는데 두 학파를 다 공부하는 이유는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이 상황에서는 케인즈가 맞고
이 상황에서는 고순파가 맞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순파 집안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 케인즈 집안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준되는 학파는 케인즈 학파입니다. 케인즈 학파. 거시경제학을 학문의 경제학의 중심으로 끌어온 장본인이 케인즈거든요. 우리 1930년대 대공황 있죠. 대공황의 해성과 같이 나타난 케인즈 경제학인데, 그전에는 고순파만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경제학의 거시는 짜투리, 미시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대공황 시기에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의 중심을 거시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심은 케인즈지만 그래도 고순파 거시도 있단 말입니다. 항상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제 학파를 언급 안 하고 출제가 됐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고순파의 견해와 케인즈의 견해가 다르다. 그때 학파를 언급 안 하고 출제가 됐다. 그러면 뭐 출제자가 잘못된 건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도 뭐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인즈 위주로 하면 되지. 학파를 언급 안 하고 출제가 됐을 때는 고순파와 케인즈파가 답이 다를 때, 같을 때는 뭐 학파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은 답이 다른데 이제 학파를 언급 안 했을 텐데 케인즈 위주로 해가지고 그 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미시경제학도 우리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있잖아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누는데 만약에 답이 다른데요. 완전 경쟁 기준에 불완전 경쟁 기준에 답이 다를 때 출제자가 실수했다. 이 시장 체제를 언급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시장 기준으로 풀어야 될까? 완전 경쟁입니다. 시장을 언급 안 하고 문제를 냈을 때 답이 다를 때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의 답이 다를 때요. 그럼 어느 시장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 완전 경쟁을 기준에서 푸시면 됩니다. 완전 경쟁을. 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고순파도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총 4집안이 있습니다. 고순파 전체 집안에 4개 집안이 있는데, 자, 4개 집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책에 한문으로 고라고 적힌 게 옛날 고순파입니다. 옛날 고순파. 우리 아담 스미드부터, 우리 경제학의 할아버지죠. 아담 스미드의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게 1930년대 이전까지입니다. 그 대공황 시점 이전까지를 옛날 고순파라고 합니다. 옛날 고순파.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이제부터 현대 고순파들인데, 60년대 등장한 통화주의라는 고순파가 있어요. 통화주의라는 고순파가 있고요. 70년대 등장한 새 고순파가 있습니다. 이 새 고순파는 뉴클래시칼인데, 옛날 고순파를 많이 닮았다 해서 새 고순파라고 합니다. 아주 닮았어요. 옛날 고순파를 빼어 닮은 새 고순파 70년대. 그 다음 80년대 공급 중시학파가 나옵니다. 공급 중시학파. 이것도 고순파 후예입니다.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현대 고순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총 고순파도 요 4학파가 나와요. 4학파가 나오고 케인즈도 이제 총 3학파가 나옵니다. K라고 적으면 케인즈 자신입니다. 케인즈 자신. 30년대부터 등장한 케인즈 자신. 그 다음에 60년대 등장한 케인즈 학파. 70년대 등장한 새 케인즈 학파가 있어요. 새 케인즈 학파. 여기 새 학파가 나와요. 그러면 동시대 보세요. 60년대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라는 고순파가 전쟁 붙습니다. 같은 시대잖아요. 케인즈 학파하고 통화주의라는 고순파가 전쟁을 붙었고요. 70년대는 이제 새 고순학파하고 새 케인즈 학파가 또 전쟁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인즈 자신과 옛날 고순파가 또 전쟁 붙었고요. 이렇게 시대를 딱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요 전체 고순파 집안, 전체 케인즈 집안의 또 집안들인데, 나중에는 여러분 고순파 집안들끼리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집안이지만 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순파끼리도 차이가 뭐지, 또 케인즈 집안들끼리도 차이가 뭐냐, 이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고순파 전체와 케인즈파 전체 집안의 차이, 이 3가지 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거시를 공부하는 효율적인 공부. 오히려 와, 학파로 공부하면 더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데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두 집안의 학파 이론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더 줄 세우기라도 우리가 줄 세우기 학문. 거시경작은 줄 세우기 학문. 고준파, 케인즈파 줄 세우기 학문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쉬워요. 이 학파하고는 비교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재미도 있고. 그 제가 말씀드린 거시는요, 두 집안의 100년 전쟁 소설이다. 거시를 그렇게 소설을 읽으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거시도 그렇게 소설 읽듯이 공부를 하십시오. 학파의 싸움, 이 두 집안의 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더 재미지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줄 세우기 학문이다. 거시는 줄 세우기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준파 지방과 어울리는 단어들, 상황들이 있다 말이에요. 케인즈파 지방과 어울리는 단어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우리 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파 간 견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 줄 세우기 학문이라는 건 집안 두 집안의 학문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케인즈파 이론을 출제자가 싹 설명하고 있어요. 케인즈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끝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은 이렇게 물어봤다네. 케인즈파 이론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시를 공부했으니까 이게 케인즈파 이론이다, 고준파 이론이다 정도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케인즈파 이론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끝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쭉 나왔는데 보기에 쭉 나왔어요. 근데 보기 하나에 여기서 3번에 장기라는 말이 떡 들어가 있었어요. 장기라는 말이 떡 들어가 있는 보기가 3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답이 3번입니다. 왜냐? 장기와 어울리는 집안이 고준파지, 단기와 어울리는 집안이 케인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공부해요. 이 집안의 줄 세우기 학문인데, 그 장기는 주로 고준파 이론이 잘 들어맞아. 장기는 케인즈가 잘 안 들어맞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케인즈파 이론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에, 그럼 장기라는 말 요 한마디만 보고도 답이 3번이네요. 왜? 장기라는 말은 고준파 지방과 어울리거든요. 장기라는 말은. 그래서 이 한마디만 보고도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이 또 흔하단 말이에요. 학파 간 견해를 물어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답을 칠 수 있습니까? 네.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 두 집안으로 나눠서 1부터 100까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자, 여기까지가 거시경작이란 무엇인가, 거시를 공부하는 방법,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 경향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길을 잃더라도 항상 뭐 공부하면 이론 나중에 공부하면 길을 잃잖아요. 어디로 막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다 잡았어요. 거시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요가 이제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용어들, 거시경작과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과제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1번 과제, 2번 과제는 너무나 내용이 많고요. 요 3번 과제는 간단하다 했잖아요. 특히 이제 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뭔가를 조금 더 설명하면서, 요는 공식화 되어 있어요.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좀 안 되겠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정책이 요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공식화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데, 두 마리 토끼에 대한 국제 수지 균형은 요 국제 경제에서 따로 보도록 하고, 국내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냐? 고준파는 나중에 배우고요. 고준파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케인즈가 아무래도 주니까 거시는 케인즈가 본 이 두 마리의 원인과 처방을 좀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케인즈도 맞고 고준파도 맞다. 다 맞는데 케인즈가 본 이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보면서
거시경제학에 조금 더 용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1절에 큰 2번 케인즈가 본 두 마리 토끼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나와 있죠. 케인즈가 본 요 1과제, 2과제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3과제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에 대해서만 약간 더 용어를 좀 익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그 시를 이 경제학의 중심으로 이끈 경제학자인데, 여러분, 그 케인즈 한번 보신 우리 교재에 보면은 1장의 제7절, 경제학 기초의 제7절 경제학설사에 있었죠. 경제학설사에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어느 시대에 나왔고, 케인즈 경제학이 나오면서 케인즈 혁명이라 불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 1장 제7절은 경제학 정도 1회독 한 뒤에 2회독 할 때 그 1장 제7절 경제학설사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했습니다. 그게 더 잘 나와 있어요. 케인즈 혁명이라고.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여튼 케인즈가 대단한 경제학자인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경제학 교수였는데 미국의 경제 가정교사였어요. 미국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그래서 이 케인즈가 한마디 하면은 미국이 경제정책을 바꿔. 그때 뭐 미국은 또 미국 경제정책을 바꾸면 세계 경제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대단한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뉴딜 정책으로 들어봤죠? 뉴딜 정책. 이게 이제 케인즈 머리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대공황을 이제 이 대공황에서 자본주의를 살려낸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케인즈 영어로는 이렇죠, 케인즈. 케인즈가 이 두 마리의 원인과 처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고순파도 따로 있다. 고순파도 따로 있는데 이제 케인즈 거 한번 보겠습니다. 케인즈는 완전고용의 반대가 실업입니다. 실업, 불황. 네? 실업 혹은 불황.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의 반대의 말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약자를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의 반대가 인플레이션. 완전고용의 반대가 실업. 그 두 마리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고 처방을 어떻게 진단했는가 한번 봅시다. 케인즈가 본 원인과 처방. 자, 케인즈는 우리나라에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 보세요. 자, 새로운 용어 나옵니다. 총 수요가, 에그리게이트 디맨드. 에그리게이트는 총계의 뜻이에요. 집계, 그러니까 우리 것이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수요. 에그리게이트 디맨드. 총 수요가 총 공급의 에그리게이트 스플라이에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의 인플레의 원인은 총 수요의 가단 증가가 원인이다. 총 수요가 가닥에 증가하면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렇게 원인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실업이 발생하고, 총 수요가 너무 가닥에 올라가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은 바로 원인 퇴치입니다. 처방은 이제 정부 적극 개입이죠. 자, 케인즈는, 자, 여기 이제 두 집안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케인즈 집안은 정부가 신적 존재고 시장은 환자. 이렇게 보고 있고, 고순파 집안은 바릅니다. 고순파 집안에서 보는 시장은 신입니다. 고순파 집안은 시장이 신이고 정부는 미꾸라지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들어가면 물만 흐린다. 미꾸라지. 정부를 미꾸라지로 보고 시장을 신으로 초항한 집안이고요. 케인즈 집안은 정부가 신입니다. 시장은 환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고 고칠 수 있는 신적 존재는 정부다. 그래서 자, 그 두 집안의 특징 이야기했죠.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요 원인을 퇴치하라. 자, 원인 그대로 퇴치하고 부족하니까 실업이 발생, 실업을 잡으려면 총수요 증가 정책을 펼쳐라. 정부가 총수요 증가 정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문제다. 총수요가 너무 가닥에 올라가서 물가가 문제라면은 총수요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쳐라. 이러죠. 그대로 원인이 되고, 요거 모자라니까 실업이 발생, 실업을 잡으면 요거 올리고, 정부가. 요거 너무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문제라면 요거 내리고. 이게 이제 케인즈가 제시한 총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 올리다 내라. 그러니까 시럽 잡으려면 총수를 올리고 물가 잡으려면 총수를 내리고 이게 다 뒤에 다 설명하는 게 다 맞아요. 일단 이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용어만 익히면 돼요. 나중에 이 내용 다 따로 공부하는데 이 용어만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요를 관리하는, 총수요를 올리다 내렸다는 관리 구체적 정책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피스컬 파리시와 마니테리 파리시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구체적 정책이다. 2대 정책.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금융정책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독립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금융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거고 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미국의 경제대통령은 연방준비은행장이고요. 정치행정대통령은 트럼프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럼 재정정책은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용어를 익히세요. 우리가 미시에서 배웠죠. 정부가 돈 쓰는 거 있죠. 정부 지출. 정부가 돈 쓰는 거를 3대 지출로 나누면 대부분 이제 소비 지출이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돈이 투자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짜로 우리 가게나 기업한테 주는 걸 이전 지출이라 했죠. 정부가 쓰는 3대 지출이라 이게 첫 시간에 경제학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앞으로 약자 씁니다. 정부 소비 투자 지출이죠. 정부가 돈 쓰는 것 중에 소비 투자 지출을 G라는 약자를 쓰겠고요. 가버먼트 약자입니다. G라는 약자를 쓰겠고 이전 지출은 성격 공짜로 주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경우는 R이라는 약자를 짓겠습니다. 이거는 약자는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돈 쓰는 거고 돈 걷는 거는 조세가 있죠. 정부가 돈 걷는 거 조세는 뭐 텍스라고 하겠습니다. 텍스 T. 그래서 재정정책은 바로 GRT를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GRT. 정부 소비 투자 지출을 내리고 줄이고, 1인 지출을 내리고 줄이고, 조세를 내리고 줄이고, 이거 GRT. 이게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런 다 알고 있으면 G가 뭐다, R이 뭐다, T가 뭐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약자로 GRT를 변해. GRT 이렇게 합니다. GRT 변화시키는 정책, 그게 재정정책이다. G가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G가 뭐가 이게 약자를 알고요. GRT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재정정책.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은 중앙은행이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통화량을 변화시킨다든가 금리를 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기준금리 변화 올리고 내리고 통화량을 내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통화량과 이자율을 올리다 내렸다는 정책이 금융정책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정금융제 설명했죠? GRT, MR 중앙은행과 정부가 하는 정책입니다. 여기 이제 재정금융이 구체적인 우리나라 총수요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구체적 정책입니다. 두 개 있어요. 총수요 관리 정책 두 개. 케인즈가 좋아한 총수요 관리 정책, 재정금융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니까 이 모자라서 시럽이 나오면 시럽 주부를 올리라.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올라가면 물가 오르면 물가를 잡으려면 이거 내리라. 맞죠? 공식적으로 보면 원인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맞는데 이걸 이제 마음으로 와닿게 하려면 이제 의미를 봅니다. 이게 왜 부족함? 이게 뭐길래 시립이 발생하는지 이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게 뭐길래 이게 너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는지 진짜 공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의미로 마음으로 와닿게 한번 보기 위해서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용어 총수요란 무엇인가, 총공급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를 공부해야 돼요. 이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총수요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험에도 직접 출제가 됩니다. 총수요란 무엇인가? 이거는 총공급은 그냥 뭐 이제 참고로 보면 되지만 총수요라는 용어는 시험에도 직접 출제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알면은 이제 용어가 뭔지 이해하면은 여기 마음으로 와닿아요. 이거 부족하니까 시럽이 발생하게 돼 있네. 이게 너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구나. 이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수요란 거시경제학의 총수요란 뭐고 총공급이란 뭔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진짜 왜 이런지 또 그걸 이 정책을 펼치면 왜 이게 잡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의 용어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부터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